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경제 뉴스도 없었는데 환율이 갑자기 30원이나 추락했거든요. 1480원대를 맴돌던 환율이 단 하루 만에 145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터진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환율은 마치 누군가 강제로 끌어내린 것처럼 급락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부 개입의 신호였고 시장은 곧바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정부가 왜 하필 연말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 개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있기 며칠 전부터 이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2일과 23일 사이의 환율 차트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마치 심전도처럼 지그재그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정부가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톱니 모양 차트로 전달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곧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될 거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은 알아챕니다. 왜 이런 톱니 차트가 생기느냐? 환율을 끌어내리려는 정부와 환율을 올리려는 시장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485원이라는 방어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시장은 계속해서 그 선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느냐인데 바로 시장의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달러를 투입해야 환율을 막을 수 있는지 미리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달러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환율을 30원씩 끌어내리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환율을 끌어내린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정부의 새로운 방어선이 1460원으로 내려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내내 환율이 1460원에 가까워질 때마다 정부는 즉각 개입해서 다시 끌어내렸거든요. 이건 정부가 연말까지는 절대로 1460원을 뚫리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해서 1460원을 테스트하고 있죠. 정부에 과연 그만한 힘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12월 말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걸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회계 처리가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환율이 1,550원으로 끝나는지 1,400원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장부상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빌렸는데 특히 최근에 미국 투자를 위해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달러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 연말 종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이 150원만 차이 나도 부채 규모가 10% 가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은행들은 더 심각합니다. BIS 비율이라는 건전성 지표가 있는데 달러 표시 자산이 많은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서 BIS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불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외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을 사용하거든요. GDP는 연평균 환율로 계산하는데 외채는 연말 환율로 계산하니까 연말에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연말 종가 관리는 장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화장술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12월 말에 종가 관리를 하고 나면 1월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12월에 환율 개입 여력을 다 써버려서 2월에 환율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정부도 이걸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1월 초에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일단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한 직후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당장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연말에 수출한 물건들의 대금이 1월과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자금을 보내는 경우도 1월에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적어도 직원 월급이나 협력사 대금은 원화로 지급해야 하니까 환전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1월 초에는 이런 요인들 덕분에 환율이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 1월 중순을 넘어서 하순이 되고 2월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부의 환율 개입 여력은 이미 상당히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시장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거든요.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똑똑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과연 이 종가 관리가 1월 중순 이후에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의 환율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환율이 800원에서 1968원까지 2배 이상 폭등했는데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무분별하게 쏟아부었다가 결국 고갈되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거든요. 다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달러 보유액도 엄청나게 늘었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 능력도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1997년 같은 급성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좀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환율 개입을 했는데도 1,000원이던 환율이 1,570원까지 급등했거든요.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막지 못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겨우 막을 수 있었죠. 이걸 보면 급성 위기가 오면 정부의 환율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급성도 아니고 만성 질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만성질환은 뭐가 무서우냐? 당장은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악화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환율을 찍어 누르는 건 두통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병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약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계속 쓰다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저 돈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버티면서 시간을 끌게 되거든요. 결국 환율 상승에 베팅한 쪽이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몇 달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화가 휴지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환율 방어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42개월째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 금리 격차를 만들어냈거든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 42개월이나 지속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적자 재정도 문제입니다. 이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두 정부 모두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감세를 하면서 재정에 구멍을 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할 텐데 저는 AI 투자를 위한 재정 확대는 찬성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원화도 강세를 띨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정을 늘리려면 최소한 절반은 세금으로 걷어야지 전부 빚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환율 방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수출 기업의 환전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증상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뇌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두통약만 먹는다고 병이 낫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려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거시적 문제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고 증상만 잡으려고 하면 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근본 문제를 방치하면 다시 환율이 튀어오를 겁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방어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게다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해지로 환율을 끌어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다는 건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3개월짜리 환해지를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달러를 빌리고 원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교환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달러를 빌렸으니까 달러 이자를 내야 하고 원화를 빌려줬으니까 원화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환해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손실은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역사상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평가 수익일 뿐입니다. 반면에 환해지 비용은 매번 현금으로 나가는 실제 손실이에요. 주식 투자로 비유하면 주식을 100원에 샀는데 평가액이 15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돈 벌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팔아서 현금화해야 진짜 수익이 되는 건데 국민연금은 아직 팔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젠가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그때는 매일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싼 가격에 팔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환해지 비용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으로 국민연금을 평가하면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은 계속 쌓인다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결국 이번 연말 환율 급락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장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화장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장만 진하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치료 없이 증상만 억누르는 방식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통약이 아니라 뇌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처방입니다.